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매공매 가이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 경매공매 가이드는 경매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경매 정보를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이나 포털 등 네이버 등 검색창에서 경매공매 가이드 치셔서 보시면 되고요.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매공매 가이드 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3개가 뜹니다. 3개. 3개 중에서 여기 보시면 초록색 집 모양의 로고가 있는 어플을 설치해서 보시면 본인이 사시는 지역 인근에 지금 현재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을 사건 번호 모르셔도 보실 수 있게 뭐 용도에 상관없이 아파트든 뭐 오피스텔이든 어, 계신 지역에 경매 물건이 많다면 많이 나올 거고요.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보면 막 산 같은 데 지나가실 때는 주거시설이 없잖아요. 그럴 때는 표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. 어떤 분이 그 저희 사이트, 저희 어플을 설치하신 후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봤더니 과연 정말 뜨더라. 이 인근 물건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면 지역 전문가들이 많으세요. 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인근 물건이 나왔을 때 자주는 않지만 그런 전화 많이 주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데 권리 분석에 대해서 좀 약하신 분, 그러니까 물건 분석이 되는데 권리 분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.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서비스의 단계가 있습니다. 문의 주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경매 권리 분석에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제 권리 분석을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. 권리 분석을 뭐 3개월에선 되지 않는다. 뭐 3년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권리 분석보다 물건 분석이 더 어렵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부가가치를 위한 용도의 변경. 지금은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를 바꿨을 때 제가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1층에 건물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지역에 우체국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내 건물에 우체국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. 그 생각을 해서 그 우체국에 전화해서 이 지역에 우체국이 없다.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우체국을 넣고 싶다. 뭐 정식 우체국 아니면은 그 뭐죠? 택배 보내고 하는 그 금융업무 하지 않는 그런 거라도 좀 그 해달라 했더니 우체국에서 계획이 없대요.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그 인터넷에 공시를 하니까 그때 하시라고 했어요. 그때 이제 저는 물건 분석이 끝난 상태예요. 여기 이 정도의 우체국이 있으면 건물도 살고 우체국도 좋은데 계획이 없다고 하시길래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3개월쯤 후인가 6개월 후에 저보다 조금 더 위쪽 지역에 누가 공사하더라고요. 봤더니 우체국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담당자께서는 요 섹타에는 없는데 말하자면 버스로 3분의 1 정도의 거리, 버스 한 코스에서 3분의 1 정도 거리, 거기는 계획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과연 3개월 후에 우체국이 들어왔는데 과연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. 그거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제 건물을 관리하면서 어떤 이런 생긴 노하우로 여기는 분명히 우체국이 들어와야 돼. 이 정도 거리면. 근데 역시나 들어오더라. 불행히도 제가 유치를 못했어요. 그때 뭐 사전에 뭐 먼저 되신 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. 그리고 또 제가 그 건물을 소유했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. 1층이 공장이었어요. 그래서 낙찰 받고 또 공장으로 계속 계시라고 했는데 이 건물 1층에 공장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건물의 그 마이너스였어요.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께서 나가신다고 했을 때 거기를 내보내고 프랜차이즈를 입점시켰을 때 난리가 났었죠. 그러니까 그게 뭐죠? 그걸 뭐라고 하죠? 용도를 보는 눈. 네, 그건 물건 분석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이 건물에 은행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있겠지 하지만 그 은행이 원래부터 있었지는 않았겠죠. 그 전에 논밭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취락이 이제 주거시설이 생기면서 거기에 사람이 있는 숫자에 대비해서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것도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지금 그
되어 있는 현황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있나 보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기획해서 만약에 건물의 1층이 들어온다면 무엇이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을까? 그것도 골라야지요. 어떤 업종을 뭐 프랜차이즈를 좋아하시더라고요. 프랜차이즈가 이제 깔끔하죠. 네.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뭐 가내수공업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지저분합니다. 왜냐면 물건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부터 굉장히 또 막 사람의 심리라는 게 건물 입구가 지저분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또 쓰레기를 투기하기 시작해가지고 갈수록 지저분해지고 그런 악순환에 빠집니다. 그래서 건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. 지금 뭐 수익형 부동산 찾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게 싫어서 상가만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상가만 5, 6층짜리 상가가 이제 그 다 공실 없이 차려면 굉장히 몫이 좋아야 돼요. 그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위에 한 2, 3층까지만 상가 넣고 그 위 2층을 주거 넣는 이유는 다 채우기 힘든 거죠. 이제 상권으로만. 그러면 이제 그런 물건을 노리시는 분들은 더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드러난 경매에서 가장 이제 뭐라고 하죠? 초스피드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등기에 나타나 있어요. 등기의 권리 분석. 두 번째,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. 두 가지를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등기의 권리는 결국은 순서죠, 순서. 등기부에 하는 이유는 뭐죠? 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거죠. 그런데 그 공시도 그 순서가 있죠. 예, 그 순서대로 이제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갑니다. 순위로 배당이 달리기하고 똑같아요. 근데 그 순서하고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만 전입한 사람이 최초 근저당 설정일에 그 최우선 변제 임대차 보증금에 그 해당이 된다면 등기부 날짜를 초월해서 우선 변제해 준다가 이제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죠. 그런데 만약에 등기에 같은 날에 만약에 공시가 된 것들은 이제 접수 순서가 등기도 마찬가지예요. 하루에 오전에 접수 가압류 들어오고 오후에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러면 먼저 들어온 게 우선순위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있죠. 임차인에 대한 이제 권리 분석, 등기부를 분석한다. 두 번째, 이제 등기는 이제 서류상의 분석이죠. 세 번째는 이제 실물, 그 건물의 이제 그 거주 현황에 대해서 만약에 등기에는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데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아야 된다든지. 근데 전세권 외에 나머지는 등기에 공시하지 않죠.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. 그래서 임차인들이 만약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그만큼 이게 기본이에요.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안 돼서 재매각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. 등기는 문제가 없어. 그런데 이 세입자를 안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. 순입으로 보면 되고 선순위가 만약에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되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. 그리고 그 전입세대 열람이 입찰 물건은 다 됩니다. 근데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이화동 물건이면 이화동 사무소 가야 전입 세대 열람을 해줬는데 이제 그것도 다 풀렸어요. 이화동 물건도 인천 주안에 있는 동사무소 가서 다 세대 열람 하기가 좋아졌어요. 옛날에는 세대 열람하기 힘들었어요. 그 해당 동사무소만 가야 되니까. 그게 사실 인터넷에 되는데 왜 그런 거를 그렇게 해당 지역만 하게 묶어놨는지 좀 의문입니다.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등기에 대한 권리. 근데 이제 등기에는 없는데 만약에 그 요건이 맞다면 인정되는 권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유치권, 법정 지상권, 분묘 기지권이 있어요. 이거는 유치권 있다고 등기에 공시 안 합니다. 신고하면 돼요. 근데 신고하면 다 성립되냐? 그건 아니죠. 유치권 성립률 굉장히 낮아요. 근데 유치권도 그 성립 요건이 맞다면 경매 개시 전에 점유 제3자에게 표식할 것, 유치권을 주장하는 만큼 공사를 한
기록이 있을 것, 뭐 이런 것들 성립된다면 인정, 인수. 예,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법정지상권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건 결국 땅만 나왔는데 위에 건물이 안 나왔을 때 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지상권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이 건물을 이 지료를 받고 인정해 준다. 그 사람을 그 철거하기가 이제 나가라 하기가 건물을 내 땅 위에 있는 건물을 헐어라 뭐 하기가 어렵죠.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되겠어요? 경매가 땅만 나왔으니까 땅만 등기가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. 여기 건물은 경매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감정도 안 했고 등기부 등본도 없어요. 저희가 발급을 해야 되겠죠. 등기에 공시되는 지상권들 뭐죠? 은행이 대출해줄 때 지상권 설정하는 것 내지는 뭐 집 근처에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지나갈 때 아니면 땅 위에 뭐 한전에서 세운 송전탑 같은 거에 지상권 이거는 등기에 공시돼 있으니까 기한이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알 수가 있지만 이 법정 지상권은 등기에 공시 안 한 권리죠. 그런데 저희한테 이 법정 지상권 성립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네 이거 성립됩니다 하기 어려워요. 왜냐하면 이 건물 등기 떼야 되죠. 그리고 요거랑 맞춰 보면서 아 이거 건물이 뭐다. 건물이 뭐 와가냐, 철근 콘크리트조냐, 벽돌조냐, 언제 지어졌나 이거 다 봐야 되는데 됩니다, 안 됩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. 이거 한동안 들여다봐야 되고 권리 분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. 그래서 법정지상권, 유치권 잘 풀면 3대가 먹고 산다는 말. 다른 사람 못 풀었을 때 내가 풀면 그만큼 싸게 산다는 얘기인데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. 유치권 이거 성립될까요? 유치권 성립되는지 현장에 가보지 않고 알 수 없어요. 그거를 저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등기에 있는 권리, 그 다음에 임차인에 드러나 있는 권리는 저희가 법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유치권은 가보지 않고 말씀 못 드려요.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이 매각에 제외되어 있는 등기부를 떼서 확인해야 됩니다. 그냥 yes or no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그 전문적인 어떤 권리 분석을 요하는 행위입니다. 그래서 전화 주셔서 법정지상권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할 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분묘기지권은 이제 뭐 우리도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논밭 한가운데 동그랗게 산이 있는 경우 있어요. 근데 그게 나의 그 어떤 선친이나 어떤 내 조상이라면 상관이 없는데요. 주인이 바뀐 다음에 이제 이게 있으면 그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못 느끼겠죠. 이제 옮기고 싶겠죠. 이제 그럴 때 그 법에 정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땅을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그 분묘를 옮길 수 없다. 어떤 절차, 저희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.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성립되는 대로, 성립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분묘를 해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제일 좋은 건 후손들하고 연락이 되는 게 좋겠죠. 근데 후손들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. 근데 어떤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지역에 분묘가 있다. 뭐 이러면 이제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.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등기에 공시되지 않지만 인정되는 대표적인 권리, 유치권, 법정지상권, 분묘기지권. 거기에 이제 또 좀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게 이제 위법 건축물입니다. 위법 건축물은 어디에서 알지?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죠.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은 위법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현재 위법이지만 건축물 대장에 위법이 표시 안 돼 있는 건물이 있고 위법이고 건축물 대장에도 표시돼 있는 건물이 있고 근데 위법 면적이 얼마 안 돼서 그걸 해결하는데 큰 시간이나 돈이 안 드는 것하고 건물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양성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고 이 위법 건축물이 있을 때 어떤 경우 그런 게 있어요. 오피스텔 다 짓고 나서 전 세대를 복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. 그러면 정말 돈 많이 들겠죠. 그게 위법 건축물로 그 신고가 돼 있다면 예 그럴 때 그 비용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위법 건축물 낙찰을 받고 소유자가 돼야 이걸 양성화 시킬 수 있는데 잔금 낼 때 또 앞으로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
그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매입 가격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위법 건축물 내지는 용도 외 사용, 용도는 주거용인데 상가로 쓰고 있다든지 상가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든지 그게 이제 감정평가에 써 있다면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요구, 모든 부동산은 용도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용도대로 사용 못한다면 용도를 바꿔야 되죠. 용도는 바꿔질 수 있어야 조건만 맞는다면 거기서도 또 새로운 어떤 패턴, 용도를 바꿔서 현황이 지금 뭐 주거용인데 상가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주차장이나 이런 게 확보되어 있으면 쉽죠. 이제 주거시설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 안 되는 주차장 많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확보, 진입로 확보. 제일 뭐 이슈가 그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. 예, 용적률 결국 주차장이잖아요. 예, 그래서 뭐 그 네 가지 포인트를 잘 짚으시면 권리 분석에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저희한테 경매 스터디, 뭐 경매 강의 때 문의 주신 분들 보면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. 어디서 이제 다른 공부를 하시고 지금 경매를 못하고 말하자면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장롱에 넣어놓으신 상태에서 저희 강의를 보신 분들 보면 충분히 이 상태로 하셔도 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왜냐하면 용어를 사용하는 용어의 사용 내지는 이 어떤 물건을 던졌을 때 물건을 보는 시야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이제 좀 갈고 닦으시면 하실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자신감이 없으시고 또 두렵고, 예,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잘 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의문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. 저 경매 잘 몰라요. 보면 수준이 나쁘지 않아요. 예, 그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물건을 고르는 어떤 그런 어떤 거,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죠? 베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약하셔서 그 부분만 조금 그게 결국은 이제 물건 분석이죠. 권리 분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권리 분석은 되는데 이게 과연 이 금액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죠. 그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등기 임차인 그다음에 공시되지 않지만 성립되는 권리 위법 건축물 시리즈로 그 상황에 맞는 물건을 뽑아서 가능하면 진행 전인 물건으로 진행하고 한참 지난 거 말고 이제 그런 물건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